자, 이번에는 2023년 노무사 연계 Q&A 제 4강이네요. 자, 질문 3가지를 또 선정했습니다. 자, 명당 공표의 처분성을 물어봤는데요. 처분성이니까 대상적 교의 문제죠. 명당 공표는 중요한 쟁점이 된 이유가 뭐냐면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행정절차법에 입법화됐어요. 즉 40조의 3으로 입법화가 됐습니다. 우리는 행정쟁송만 하기 때문에 절차법의 내용을 정치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다만 고액 체납자나 성매수자 이런 사람들의 명당 공표가 이루어지잖아요. 실제 판례로는 그 여호와 증인분들 그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병역 의무를 기피했던 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병역 의무 기피자에 대한 명당 공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이 판례에서 우리 판례 키워드를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판례는 명당 공표는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표가 됐거든요. 판례는 첫 번째, 실제 답안지는 쓰지 마시고 기억만 하세요. 공개 결정이 처분이다. 그 자체가 처분이다. 이와 달리 공개 결정에 따른 공개 행위는 이게 공표죠. 병무청 홈페이지에 올린 건데 공개 행위 자체는 처분의 단순 집행으로서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봤어요. 물론 공개 행위를 통해서 처분이 성립합니다. 처분의 외부적 성립이 되죠. 공개 공표 행위 자체의 처분이 아니라 공개 결정이 처분이고 공개 결정에 따른 공개 행위, 공표 행위는 처분의 단순 집행 행위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개별 통보하지 않은 거, 이거는 본안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만 문제가 될 뿐 소송 요건 단계에서 처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봤어요. 지금 질문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명당 공표의 처분서가 관련해서 개별 통보가 되어 있지 않다. 이거는 처분의 성립 시기에 관련해서 19조에 배운 것과 상충되는 거 아니냐. 처분의 성립 시기는 판례가 뭐로 보고 있다? 판례가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거죠. 공식적 방식으로 외부에 표시할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자신의 행정결정을 자유롭게 취소, 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한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질문의 취지는 뭐냐면 개별 통보를 하지 않으면 처분이 외부적으로 성립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이죠. 자, 우리 판례는 명당 공표의 처분성과 관련해서 뭐라고 해왔어요? 판례는 공개 결정, 행정청의 공개 결정 자체가 처분이다. 개별 통보는 처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했는데 언제 성립한다고요? 그러면 판례는 결국 공개 행위, 우리로 따지면 공표 행위죠. 공표 행위는 공개 결정의 단순 집행 행위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 처분은요, 공개 행위를 통해서 외부적으로 성립한다고 봤어요. 즉 명단을 알 수 있는 상태로 대외적으로 공표했을 때, 공개했을 때 그 공개를 통해서 처분이 외부적으로 성립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명당 공표는 각 개인들에게 처분이 발령될 때처럼 개인에게 처분서가 송달됐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표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면, 대외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로 알렸으면 그때 처분은 외부적으로 성립한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처분의 성립 시기와 관련해서 송달, 즉 외부적으로 알리는 건 개별 통보가 아니라 그 공표, 즉 공개 결정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올려서 일반 대중에게 알렸을 때 그때 성립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상충되지 않아요. 다시 봅니다. 명당 공표의 처분성 판례는 긍정하고 있다. 공개 결정이 처분이고 그 공개를 행하는 공표 행위는 처분의 단순 집행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때 그 명단에 들어가 있는 개별인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 이건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본안의 문제일 뿐 소송 요건에서 처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분은 언제 성립하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처분의 성립은 그 명단에 들어가 있는 자에게 개별 통지했을 때가 아니라 결국 공개 결정을 실천하는, 집행하는 공표 행위로 성립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다음. 거부처분의 성립 요건에서 신청권이 필요하냐? 판례는 필요하다고 보죠. 결국 판례의 논문은 신청권이 있을 때만 거부처분을 성립해서 결국 대상적격이 충족되니까 신청권을 대상적격에서 논의해야 된다는 대상적격설 또는 신청권은 거부처분의 요건이 된다. 거부처분 요건서를 취하는 거죠. 자, 이때 신청권은 어디에서 논의되느냐?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사업계획 승인, 사업 승인이 있죠.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예를 들어볼게요. 건축법 11조에 의하면 대규모 수선이나 건축을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11조 1항에 건축을 하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허가를 신청해야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모든 국민은 건축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이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건축을 하려고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법규상 신청권이 있는 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따라서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인가나 특허, 면허, 승인을 받기 위해서 당연히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신청권은 당연히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같은 게 시험에 나올 때는요. 신청권 논의 자체를 판례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권은 언제 논의가 되는 거냐? 거부처분의 성립 요건으로서 신청권은 대부분은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때입니다. 명문의 규정이 없을 때 논의가 돼요.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는 방금 봤던 것처럼 허가 등과 관련된 규정은 국민의 신청권을 당연히 전제하는 것으로 본다. 당연히 법규상 신청권이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또는 정보공개법,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보면은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런 게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인데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대표적인 거 첫 번째 계획변경 청구권. 행정청이 일정한 장기 계획을 마련하잖아요. 그럼 그 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명문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 법규상 또는 조례상 계획 변경 신청권 청구권은 구분하지 마세요. 법적으로는 사실은 구분은 되지만 거의 혼동해서 쓰기도 합니다. 계획 변경 청구권 또는 행정 개입 청구권 이런 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 변경 청구권, 행정 개입 청구권을 모르면 그냥 법규상 또는 조례상 신청권 이렇게 쓰면 돼요. 법규상 또는 쓰기 귀찮으면 점 찍고 조례상 신청권 이렇게 쓰면 됩니다. 계획변경 청구권이나 행정개입 청구권은 우리 행정쟁수법 시험에 나오기는 사실은 조금 힘들기는 하죠. 물론 대상적교에서 다 논의가 되긴 하니까 나온다고 틀린 건 아니긴 하지만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행정청에게 처리권 행사를 요구할 처리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은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은 명문 규정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그나마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여기 여러분 보세요. 거부처분의 성립 요건으로서 신청권이 필요하냐? 거부처분일 때 웬만하면 쓰긴 하지만 실제 판례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법령의 규정이 없을 때뿐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건 뭐냐면 거부처분의 성립 요건으로서 신청권이 필요하냐? 신청권과 신고는 전혀 개념이 달라요. 따라서 신고의 반력, 즉 거부가 처분이 될 때는 사실은 거부처분 성립 요건 얘는 쓸 필요 없어요. 왜냐면 신고는요. 적법한 신고만 하면 도달하는 순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거든.
원래는 그래요. 신고 제도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신청과 신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신고에서 갑자기 막 신청권 논의를 쓰는 건 제가 볼 때 에러야. 신청권은 어디서 논의되느냐? 법의 명문의 신청권 규정이 없을 때만 논의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신청권이 논의되는 건 판례를 통해서 학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판례를 통해서 학습해야 된다. 즉 판례에서 법조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문제됐던 사안에서만 써야 됩니다. 판례에서 법조신이 문제되는 경우는 신청권이 있어야 뭐가 된다? 거부 처분이 되는 거예요. 즉 거부 처분의 성립 요건으로서 신청권이 논의를 해서 해석상, 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면 거부 처분이 아니에요. 거부 처분이 아니면 뭐 어떻게 된다? 거부 처분이 아니면 대상적격을 결여하는 거죠. 취소의 대상적격 결여가 됩니다. 이런 논리구조.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은 거부 처분의 성립 요건으로서 대상적격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신청과 신고는 완전히 다르다. 왜? 신청은요, 보통은 처분을 신청하는 거거든. 따라서 여기는 허가 처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고는요, 단순히 수리를 하는 거야. 자, 방점이 어디 찍혀있냐면 법률 관계를 변동시키는 것. 얘는 행정청의 허가 처분입니다. 얘는 사인의 신고만으로, 신고가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사실은 원칙인 거죠. 그리고 의미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보통 허가 같은 경우는 강학상 허가는 적법요건입니다. 적법요건으로서 이런 허가 같은 경우는 강학상 허가는 명령적 행정행위, 특허, 우리가 허가라고 쓰지만 법에 써있는 허가가 학문적 개념일 때는 강학상 허가일 때도 있고 특허일 때도 있어요. 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수리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수리행위죠. 의미가 다르다는 걸 알아두세요. 신청은 허가 처분을 신청하는 거예요. 얘는 공권력 발동을 신청하는 거야. 따라서 행정청의 공권력 발동으로서 허가 또는 공권력 발동으로서의 처분이 중요한 거고, 신고는 일정한 사실을 알리면 이것이 도달만 하면 효력이 발생되는 자기완결적 신고가 원칙이다. 이것만 기억하십니다. 다음, 이거는 5급 공채에서도 출제가 됐던 중요한 문제죠.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정과 관련해서 보통 국립대에서 총장 후보자 선정위원회,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여기서 복수 추천을 하는 거죠. 누구한테? 장관에게. 1순위, 예를 들면 갑, 2순위, 을. 그럼 법에 의해서, 교육법령에 의해서 장관은 제청을 합니다. 누구에게? 대통령에게.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권자예요. 따라서 이때는 대통령이 임명, 이게 최종 처분이겠죠. 이건 어떻게 보면 장관의 임용 제청은 중간행위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쟁점이 됐던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핵심 뭐냐면 교육부 장관이 2순위자만 임용 제청을 하고 얘는 임용 제청을 안 했어요.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하는 것을 제외해버렸다. 어떻게 보면 임용 제청을 거부한 거죠. 이 처분성을 인정했다는 게 여기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내부 행위처럼 보여지는데 처분성을 인정했어요. 왜 그렇다? 총장 후보자 선출과 관련된 추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선출 방식을 교육법령에서 다 규정하고 있어요. 이런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이 됐을 때는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기대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1순위자를 임용제청에서 제외시켜서 그러면 법률이 보호하는 정당한 기대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갑에게는 이런 임용제청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얘는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이 최종 처분으로서 임용 처분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만약에 갑 입장에서 자기는 임용 제청이 안 됐어요. 임용 제청 제외 처분 얘 자체를 다투면 그때 피고는 교육부 장관이 되는 거고, 또는 서로 경원자 관계죠. 얘가 임용되면 얘는 임용 안 되잖아. 총장이 2명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갑이 을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 처분을 다투면 그때는 피고는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즉 장관의
임용제청 제외 처분을 취소송으로 다투면 피고는 장관. 이와 달리 대통령의 최종 임용 처분을 다투면 피고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결국 소의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그 임용제청을 안 한 장관이 피고가 되고, 또는 소의 대상이 최종 임명 처분이라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피고가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되죠. 임용제청은 누가 제외한 거예요? 장관이 제외했으니까 장관이 피고가 되는 거고, 즉 얘를 소의 대상으로 삼을 때 피고는 장관이 된다는 거고, 대통령의 최종적인 임명처분이 소의 대상이 된다면 이런 임명처분을 행한 대통령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즉 소의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처분을 행한 행정청 피고가 바뀌고,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제소기간이 바뀐다. 이거를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사실 얘기 안 한 거 뭐냐면, 임용제청 제외는 중간행위잖아요. 최종 처분이 나오면, 오늘 배웠네요. 중간 처분은 최종 처분이 나오면 얘를 다툴 소익이 있다 없다. 소익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최종 처분을 다투어야 되니까. 이거는 아직 진도 부분이 아니어서 강의 시간에도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간행위를 오늘 배웠는데요. 중간행위에서 행정쟁송법상 쟁점이 되는 것 첫 번째. 최종 처분은 당연히 소의 대상인데 중간 처분도 소의 대상으로 봐야 될 것이냐. 즉 중간행위의 처분성, 대상적 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최종 처분을 다투는 게 실효적인데 중간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느냐. 결국 중간행위와 최종 처분이 나오면 행정쟁송법에서는 중간행위의 처분성과 중간행위를 다툴 소익이 있느냐, 두 가지가 쟁점이 된다고 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었지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도원행정법 연구소에 들어오셔서 질문하시고, 노무사 다른 강의를 듣는 분들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개인적으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고, 또 이건 중요하겠다 그러면은 강의로 지금처럼 풀어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